여러분, 우리 회사 인건비 괜찮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비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법 해석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인건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결정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임금 계산 방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연장수당이든 야간수당이든 이런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일종의 기초치력 같은 건데 이걸 통상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돈의 범위가 확 넓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일해도 회사가 줘야 할 돈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정말 중요하겠죠? 아니 근데 대체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자, 이번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딱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한국 임금 체계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임금 그리고 통상임금. 이 둘의 차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이 둘의 역할 차이입니다. 보세요.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계산할 때 써요. 직원이 나갈 때. 과거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딱 정산해주는 말 그대로 과거 정산용인 거죠. 그런데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이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처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회사 비용에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현재 진행형 기준인 겁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지난 10년 동안 정말 굳건하게 유지되던 통상임금의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가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말이죠. 고정성이라는 게 통상임금을 가르는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여금 지급일인 12월 31일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건 고정된 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에서 쏙 빠졌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 이거 받기 전에 직원이 나가버리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어요. 지급일에 없었으니까 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상여금이 애초에 정기적으로 일하면 주기로 약속된 돈이라면 직원이 중간에 퇴사했든 말든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새로운 논리는 아주 명쾌해진 거예요. 최종 지급일에 회사에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그 돈이 정기적인 근로의 대가로 약속된 것이었냐. 바로 이 약속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바뀐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이 기준금액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법으로 정해진 거의 모든 수당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곧바로 우리 회사 통장 잔고, 즉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갑자기 닥친 인건비 폭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잡할수록 오히려 단순하게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월급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면 좀 심플하게 정리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이제는 그냥 오래 다녔다고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는 일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 임금제라는 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마 많은 회사들이 포괄임금제를 쓰고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이번 판결의 충격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급한 불 끄는 소화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실 법적 근거가 좀 약한 판례로 유지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임시 방편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나중에 폐지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포괄임금제라는 우산이 없어져도 비를 맞지 않을 우리 회사만의 튼튼한 임금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요. 자, 그럼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이 기회에 우리 회사의 HR 시스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만약 우리 회사 직원이 30명이 넘는다, 그럼 보통 영업팀, 생산팀, 관리팀 이렇게 역할이 딱딱 나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직무의 특성과 성과에 딱 맞는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원이 50명을 넘어섰다. 그러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정말 강력한 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직원들한테는 세금 없는 복지 혜택을 줘서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를 아낄 수 있어요. 이야, 이건 뭐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은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죠. 결국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HR에는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어요. 남의 회사 제도가 우리 회사에 다 맞을 리가 없죠. 10명짜리 스타트업에 맞는 옷이 다르고 100명짜리 중소기업에 맞는 옷이 다른 것처럼요. 우리 회사 규모와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회사가 크는 만큼 HR 전략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HR 그리고 임금 시스템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걸 우리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강력한 경쟁력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선택의 열쇠는 바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